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권석범입니다. 먼저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좀 진행해왔던 연구 내용인데요. 기본적으로 연구자가 자신들이 생성한 연구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그런 연구자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몇 가지 진행했는데 그 중에 일부를 오늘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 발표는 아마 다음 질문으로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학 진보를 위해 연구 데이터 공유는 중요할까요? 항상 제가 뭔가 발표를 나가면 항상 이 질문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100이면 100, 그 청중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예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무 당연합니다. 연구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가 되면 연구 결과, 기존의 연구 결과를 재현하고 검증하는데 좀 더 편리하고요. 또 그런 연구 데이터가 다양한 연구 데이터가 공유가 되면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가 되면 연구 부정을 확인하거나 또 연구 부정을 예방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데이터가 누군가와 공유가 되면 그 사람은 더 이상 똑같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중복 투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회적으로 연구 데이터가 활발하게 공유가 되면 사회적으로 얻는 이득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는 이런 연구 데이터의 활발한 공유를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과 제도적 지원을 고려하고 있고 또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로체스터 대학교가 2003년도인가요? 그때 이제 연구자들이 혹은 그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연구자들이 가지고 있는 연구 데이터를 좀 더 편리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연구 데이터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기 시작했고, 또 아까 잠깐 이명준 센터장님께서 잠깐 말씀하셨던 이런 학술지별로 이 데이터 공유를 점점 이렇게 좀 요구하는 그런 정책이 확대되고 있고요. 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국립보건원이나 아니면 국립연구재단, 과학연구재단을 중심으로 연구자금 정책 활동을 통해서 이제 이런 국가기관으로부터 연구자금을 받는 연구자들이 그런 프로젝트를 수행을 함으로써 얻는 연구 데이터들을 공유하도록 이렇게 강제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도 함께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구 데이터의 활발한 공유가 중요하다면 연구 데이터 공유는 정말 활성화되어 있을까요? 아쉽게도 답은 노입니다. 그 이유는 현실은 이제 이 예시로 아주 잘 설명이 되는데 2003년도에 로체스터 대학교가 이런 연구 데이터의 활발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해서 자신의 대학교의 디지털 아카이브를 한 3, 4억 정도 들여서 설립을 했고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것을 설립할 때 예상은 많은 연구자들과 또 교수들 이런 사람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데이터들을 활발하게 공유하고 저장하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현실은 6년 뒤를 지나 보니까 거의 아무도 이 디지털 아카이브를 활용하고 있지 않더라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왜 연구자들은 데이터 공유가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공감하고 이해하면서도 자신들의 연구 데이터는 내놓으려 하지 않을까에 대해서 이제 많은 연구들이 좀 이루어졌는데요. 그런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이제 좀 설명하는 그런 이유들을 아마 이 3명의 과학자 이야기가 아주 클리어하게 좀 설명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2002년도에 MIT와 하버드 대학교에 있는 하트만 박사와 페도로프 박사가 어떤 이 유캐리오틱 셀의 어떤 기원에 대한 논문을 피나스라는 저널에 출판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페이퍼가 출판이 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마린 바이올로지컬 랩에 있는 속인 박사가 이 페이퍼는 나의 연구 아이디어를 스쿠핑한 페이퍼다. 나의 데이터를 마음대로 다운받아서 자신들의 마음대로 퍼블리케이션으로 낸 아주 잘못된 페이퍼다라고 하면서 이 페이퍼를 철회할 것을 요구합니다. 네, 닥터 소긴 박사가 어떤 걸 주장을 했냐면 사실 이들이 쓴 하트만 박사와 페도로프 박사가 쓴 페이퍼에 사용된 데이터는 이 소긴 박사가 자신의 이 개인적인 홈페이지에 이렇게 그냥 취미 삼아 올렸던 자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활용해서 논문을 냈다는 그런 주장을 했고, 소긴 박사가 얘기한 것은 내가 이 데이터를 애초에 공유를 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하트만 박사와 페도로프 박사가 출판할 수 있었던 페이퍼를 내가 출판할 수 있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둘은 나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고 결국은 나의 연구 기회가 강탈당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속임 박사가 뭘 했냐면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하던 홈페이지를 전격적으로 폐쇄를 하고요. 더 이상의 데이터를 공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피소드가 좀 뭘 의미를 하냐면 과학자들은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데이터를 공유할 때 기대하는 것과 걱정하는 게 있다는 겁니다. 기대하는 것은 자신의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누군가가 나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그럼으로써 내가 데이터를 공유한 그런 컨트리뷰션에 대해서 누군가가 리워드를 주기를 기대를 할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내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다른 누군가가 나의 데이터를 활용하게 될 거고 그럼으로써 나의 연구 성과가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알려지고 활용되게 될 거다. 그래서 나의 페이퍼가 인용이 더 많이 되고 나의 명성이 올라가고 뭐 이런 리워드겠죠. 근데 한편으로는 또 걱정하는 것은 이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이런 데이터를 매니징을 하고 또 어떤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그 모든 게 코스트가 될 거고 또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내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나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연구자가 내 데이터를 먼저 활용해서 내가 출판할 수 있었던 페이퍼를 그 다른 누군가가 먼저 출판해버리면 나는 데이터는 공유하고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소위 말해서 스쿠핑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누군가가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들이 베네핏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 데이터 공유한 사람은 어떤 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최악의 결과를 걱정하게 되는 그런 그런 부분이 지금까지 많이 지적이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진행했던 연구 주제는 그러면 과학자들이 자신의 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 그 과학자들은 정말 자신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어떤 자신들의 명성이 올라간다거나 자신의 논문이 더 많이 인용을 받는다던가 그런 베네핏을 누리는지 더 나아가서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정말로 그 공유된 데이터를 누군가가 활용해서 내가 출판할 수 있었던 출판 기회를 빼앗아가서 나의 연구 성과는 떨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검증을 좀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연구를 한 부분은 내가 데이터를 공유를 했을 때 나의 연구 성과에 대한 어떤 비저빌리티가 올라가는지 정말 더 많은 사람들이 나의 논문을 더 많이 인용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나의 학문적인 명성이 올라가는지를 좀 검증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공개된 이후에 그 데이터를 공개한 논문들이 얼마나 더 많은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논문보다 얼마나 더 많은 인용을 받는지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봤더니 재밌게도 데이터를 공개하고 난 이후 약 4년간은 데이터를 공개한 논문들이 더 많이 인용을 받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논문보다요. 근데 문제는 4년쯤 지나가면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은 논문들이 데이터를 공개한 논문보다 더 많은 인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데이터를 공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인용수를 올리는 데 있어서 어떤 레퓨테이션을 올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오히려 더 디스어드밴테이지가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렇습니다. 데이터를 공개를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데이터를 저 데이터가 공개가 됐네 하면서 다른 연구자들이 그 데이터를 열심히 쓸 겁니다. 그렇게 되면 데이터를 공개한 연구자의 그 논문이라든지 명성이라는 게 순간적으로 올라가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공개했던 논문에 담긴 연구 성과보다 진일보한 연구 성과를 가져오게 하는데 오히려 도움을 주게 되는 그런 효과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점점 커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이 데이터를 공개함으로써 더 진일보된 연구가 나오게 하는 그런 속도를 더 빠르게 하게 되는 그런 효과가 생기게 될 거고 이 두 개 처음에 레퓨테이션이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효과와 나중에 그 진일보한 논문들이 나오는 그 효과가 합쳐져서 처음에는 그런 데이터를 공개한 논문들의 인용은 순간적으로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사이테이션 인용 프리미엄이 오히려 감소하는 그런 효과를 관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뭘 의미하냐? 데이터를 공개하면 데이터를 공개한 연구자들의 명성과 어떤 인용 지수들은 순간적으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시간이 갈수록 그러한 프리미엄은 오히려 떨어지고 오히려 네거티브가 되더라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그래서 두 번째 연구 성과는 이제 최근에 조금 발표한 논문인데요. 연구 데이터를 연구자들의 연구 데이터를 공유를 강제하도록 하는 정책이 만약에 위반이 됐을 때 이 연구를 공유하게 된 연구자들은 정말 그들의 연구 성과가 떨어지는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연구자들이 연구 데이터를 공유할 때 가장 걱정하는 게 내가 내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나의 경쟁자들이 저 데이터를 먼저 활용해서 내가 출판할 수 있었던 것을 먼저 출판해버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가장 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현상이 정말로 일어나고 있다면 데이터를 공유한 연구자들의 연구 성과물들은 공유 이후에 오히려 감소해야 되는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검증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진짜 그런 현상이 관측이 되느냐에 대해서 조금 분석을 하고 싶었고요. 분석 결과, 이 분석은 어떤 데이터를 썼냐면 2007년과 2014년에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시행한 연구 자금 정책 변화를 활용을 했습니다. 2007년에 이제 NIH에서 어떤 정책을 시행을 했냐면요. 지놈 와이드 어소시에이션 스터디라는 인간의 유전자와 그다음에 어떤 질병 간의 관계를 이제 분석하는 그런 연구인데, 이런 연구를 위해서 NIH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아서 연구를 수행하고 그 연구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무조건 NIH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아카이브에 저장하도록 하게 하는, 그리고 공유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조금 더 익스펜전을 해서 2014년에는 이제 지노믹 데이터 쉐어링이라는 폴리시를 새로 입안을 하게 되는데, 이 폴리시 같은 경우에는 NIH로부터 연구 자금을 받아서 인간, 비인간 유전자에 대한 대량의 데이터를 발생시키는, 혹은 대량의 데이터를 만들거나 그걸 활용한 연구 책임자들은 해당 데이터를 NIH가 운영하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 아카이브에 저장하고 공유하도록 하게 하는 그런 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이 시행된 이후에 이 정책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했던 NIH 펀딩 프로젝트와 이 정책과는 관련 없는 NIH 펀딩 프로그램, 펀딩으로부터 리서치 펀딩 프로그램에서부터 나온 논문들의 개수를 좀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NIH 정책 때문에 데이터를 공유해야만 했던 리서치 프로젝트에서 나왔던 논문의 수를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NIH로부터 돈은 받았지만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아도 됐었던 프로젝트로부터 나왔던 논문의 수를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논문의 수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서 비교를 좀 해봤습니다. 여기 보면 0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뭐냐면요. 이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만 했던 리서치 프로젝트들이 데이터를 공유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이 되면 공유를 하기 1년 전, 2년, 마이너스 2면 2년 전, 플러스 1이면 1년 후, 2년 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듯이 이 두 개의 그래프가 사실상 통계적으로는 이 구분이 불가능합니다. 그 말은 즉슨 데이터를 공유한 프로젝트나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은 프로젝트나 논문이 나오는 성과에는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데이터가 공유가 된 이후에 논문이 나오는 이 성과의 정도가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은 프로젝트에서 나오는 논문의 성과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게 이제 관측이 됐고요. 그러면 이런 임팩트는 도대체 왜 아무 임팩트가 없을까라고 좀 분석을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석을 했냐면 데이터를 공유한 과학자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출판한 논문과 해당 데이터를 활용한 그 과학자가 출판한 논문의 내용이 얼마나 유사한지를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논문에 나와 있는 앱스트랙트 데이터를 텍스트 데이터를 처리를 해서 텍스트 시밀러리티를 계산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좀 기법을 활용해서 데이터를 공유한 과학자와 그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자의 논문 성과가 얼마나 비슷한지를 비교했더니 봤더니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공유한 과학자와 비슷한 연구를 하지 않더라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데이터를 활용한 과학자들은 누군가가 데이터를 공유했을 때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아서 자신이 하던 연구에 적용시키는데 그 연구가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학자가 진행해왔던 연구와는 다른 연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가 처음에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 연구자들이 걱정하는 내가 데이터를 공유하면 다른 누군가가 이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하던 연구 똑같은 걸 하면 어떡하지?
연구자라는 걱정이라는 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공개하는 과학자와 동일한 연구를 하려 하지 않습니다. 다른 연구를 하려고 하죠. 그게 왜 그런가를 조금 이론적으로 살펴봤는데, 데이터를 실제로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실제로 이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를 공개한 연구자가 하는 연구와 똑같은 걸 하는 것은 그렇게 사실은 좋은 전략이 아니라는 것을 사실 저도 연구자지만 사실은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를 공개한 연구자들이 이미 해당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많은 연구를 이미 시작한 연구자들이에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그걸 아는 상태에서 굳이 질 것이 뻔한 그런 게임에 뛰어들지 않을 거라는 거죠. 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자들은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구자들과 똑같은 연구를 하면 큰 확률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구자들은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미 몇 발짝을 앞서서 이미 비슷한 어떤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걸 아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구자와 비슷한 연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하면서 조금 드러났고요. 그래서 몇 가지 조금 이런 연구를 통해서 얻은 파인딩을 중심으로 몇 가지 조금 결론 및 토의를 조금 작성을 해봤는데요. 정책 관점에서 조금 토론을 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연구 데이터를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 데이터를 공유하는 게 굉장히 과학의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공감은 하지만 잘 안 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내가 내 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내가 그 데이터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사라지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어느 정도 정책적으로 좀 해소를 해주는 부분이 있어야 이게 우리가 연구 데이터의 공유를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해서 조금 진지하게 어떤 고민을 할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요. 그다음에 연구 데이터 공유를 이제 강제하는 이런 정책들도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아까 NIH 케이스도 그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런 연구 데이터 공유를 강제하는 정책이 사실은 여러 가지 조금 부작용의 가능성도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지적도 있어 왔습니다. 예를 들면 연구자 입장에서는 이런 연구 데이터를 공유를 하도록 강제하는 어떤 정책이 입안됐을 때 연구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인 행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가 되게 중요하지 않은 데이터만 공개하고 정말 중요한 데이터는 조금 다른 데 저장한다거나, 아니면 데이터를 분할을 해서 이 데이터 두 개를 합치지 않으면 의미 없는 데이터가 되게 한다던가, 아니면 데이터를 공유만 하면 되니까 데이터의 퀄리티는 컨트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아무 데이터나 공개하는 경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을 어떻게 고려를 하면서 이 데이터 공유 강제 정책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도 조금 정책적으로 고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제는 그 데이터가 공유가 된다고 했을 때 과학자들끼리 똑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은 연구 주제를 해결하는 그런 경쟁 체제에 들어가지 않도록, 더더욱 경쟁 체제보다는 더 다양한 연구 주제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어떤 정책적으로 뭔가 유도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면 데이터 엠바고 룰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연구자가 그 해당 데이터에 대한 독점적인 사용 권한을 6개월에서 1년 정도 이렇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그 이후부터는 과학자들이 해당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그런 룰들이 있는데, 이런 룰의 도입이 이런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학자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걱정을 조금 어느 정도 해소하면서 동시에 그 데이터를 활용하는 과학자들이 조금 더 다양한 데이터를 공유하는 과학자와 겹치지 않는 연구를 하게 하는 데 있어서 조금 효과적인 정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